서울, 6월. 석양의 마지막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골목길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여름의 끈적한 더위는 아직 가시지 않았고 바쁜 사람들은 분주한 길을 바삐 오갔습니다. 경적 소리는 익숙한 행상인들의 외침과 섞여 도시, 삶의 소란스러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급 커피숍 문 앞에서 땀에 젖은 머리를 한 8살 정도의 어린 소년민이 낡은 샌들을 신고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복권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가장 귀중한 재산인 듯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민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복권을 팔러 다녔습니다. 민의 어머니 김씨는 서울의 큰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수입은 어머니와 민이 가난한 노동자 지역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겨우 충분했습니다. 오늘 민은 평소보다 복권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멈춰서서 복권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복권을 더 팔지 못하면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싼 차 한 대가 커피숍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반짝이는 롤렉스 시계는 황혼을 반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울 최대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그의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도 그를 쳐다보았지만 남자의 화려한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박 회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엄마 지갑에 아저씨 사진 있어요. 민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변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박 회장은 고급 커피숍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깡마른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박 회장은 차분하지만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사진을 지갑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지만 엄마는 아저씨가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박 회장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알지 못했고 이렇게 어린 아이를 아는 사람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며 설명하기 힘든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엄마는 누구시니? 민은 망설이지 않고 맞은편 공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 낡은 벤치에 한 여인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색이 바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작은 지갑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아들이 사람들 속에서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 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평소처럼 굳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낯선 감정과 익숙함이 뒤섞여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 저 여인은 내가 알던 김씨일까? 민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순진하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엄마 만나러 가요. 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도록 재촉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분주한 길을 가로질러 박 회장을 끌었습니다.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박 회장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있고 지냈던 삶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앞에서 여인 김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청춘을 함께했던 두 사람이 격동적인 삶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 불빛이 빛나기 시작하며 길 위에 노란 원을 그렸습니다. 차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분주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 박 회장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여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씨 또한 제자리에 서서 낡은 지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고 멀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사랑했던 젊은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박 회장은 목이 막힌 듯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비추었습니다. 감동도, 회상도 없이 그저 고통스러울 만큼 낯설 뿐이었습니다. 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신이 나서 소개했습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엄마, 박 회장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었어. 아저씨가 나한테 복권 사갔는데 아직 안 가져갔어. 박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숙여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는 복권 한 장을 들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지갑에서 복권보다 훨씬 비싼 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김 씨가 아들의 손에서 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마치 그와 박 회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려는 듯했습니다. 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왜 엄마가 박 회장이 자신의 복권을 사줬는데도 기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김 씨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김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청소부 유니폼, 앙상한 손, 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김 씨는 활기 넘치고 밝은 미래를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풍파를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며 물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김 씨는 재빨리 대답하고 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민아. 민은 여전히 아쉬워하며 박 회장을 봤다가 엄마를 봤습니다. 분명 박 회장을 좋아했지만 엄마의 말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아이는 내 아이인가요? 김 씨는 민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약간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돌아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밤의 차가운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제자리에 멈춰 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 아이의 닮은 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눈, 얼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김 씨는 그 사실을 그에게 숨겼을까요? 왜 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목소리를 낮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권리요. 권리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해에 당신은 나를 버렸고 당신의 야망을 쫓아 모든 것을 버렸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 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군요. 박 회장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는 후회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아들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이제 알 필요 없어요. 그녀는 훌쩍이는 민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선 채 두 모자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삶에서 12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박 회장은 넓은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30층 높이의 그룹 본사에서 그는 화려한 서울 시내를 거의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분주한 도로, 바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가 수년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치 속에서 그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와 소년 민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처 입은 김 씨의 눈, 민의 순수한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야망 때문에 그는 그녀를 버렸고 지금 그녀 앞에 섰을 때 그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아들의 삶에서 12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김 씨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박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 건물 청소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강렬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김 씨가 자신을 계속 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그를 거절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된 만남, 3일 후, 강남의 낡은 아파트에서 김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고 좁은 방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몇 벌의 옷이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은 플라스틱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 100점 받았어.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어디 보자. 그녀는 앉아서 아들의 숙제를 훑어보았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민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를 매일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순간을 즐기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밤에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박 회장. 그는 여전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박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두 모자가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민희에 관한 거예요. 단 4글자였지만 김 씨를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민을 돌아보며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이 이 대화를 듣지 않도록 몸을 돌려 차가운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요.
과거와 현재의 대립. 길가 커피숍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씨는 팔짱을 끼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김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요? 당신이 나와 내 아이를 버렸다고요? 아니면 지난 12년간 내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웠는지 말해야 하나요? 박 회장은 가슴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몰랐어요. 그는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를 바라보며 억눌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나를 찾아본 적 있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에 너무 몰두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만회하고 싶어요.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민에게 갖고 싶어요. 김 씨는 비웃었습니다. 갚는다고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12년간 당신 없이 살아왔어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 민희도 당신은 필요 없어요. 박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그저 끔찍한 냉담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에게는 내가 전부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김 씨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그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그를 거절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을 위해서, 그가 놓쳤던 가족을 위해서. 박 회장은 차에 앉아 멍하니 운전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씨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난 12년간 당신 없이 살아왔어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 민희도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 씨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는 없고 아이가 아빠의 사랑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를 믿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그녀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 다음 날 박 회장은 퇴근 시간에 맞춰 김 씨의 집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민희 초등학교 정문에서 뛰어나왔고 작은 가방이 그의 등에서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집 근처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소년을 따라갔습니다. 민은 튀김빵 가게 앞에 멈춰 섰고 그의 눈은 황금빛 튀김빵을 보고 반짝였습니다. 소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한참을 뒤적이더니 머뭇거렸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몇 장 없었고 빵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튀김빵 좋아하니? 민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보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박 회장 아저씨.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저씨가 빵 사줄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민은 머뭇거렸습니다. 소녀는 튀김빵을 받다가 박 회장을 보았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빵 2개를 사서 소년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은 기뻐하며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눈을 가늘게 뜨며 행복해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박 회장 아저씨.
박 회장은 길가 벤치에 앉아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는 재밌니? 그는 물었습니다. 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중에 엄마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 회장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지. 미는 빵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해요.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서 잠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내가 착하기만 하면 엄마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씨가 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두고 지난 12년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 회장 아저씨는 엄마 친구에. 박 회장은 소년을 바라보며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박 회장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김 씨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성공에 눈이 멀어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를 잊었기 때문에. 박 회장이 대답을 생각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아, 어서 집에 가자. 박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회장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은 깜짝 놀라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그는 엄마를 봤다가 박 회장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박 회장도 일어서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민희를 만났을 뿐이에요. 김 씨는 그를 바라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니면 내 아이에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요? 박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변명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민아, 집에 가자. 김 씨는 다시 한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은 엄마를 봤다가 아쉬운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 아저씨,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김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의 말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을 바라보다가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아이를 빨리 데려가려는 듯 손이 민의 어깨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지내렴. 나중에 또 보자. 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고 엄마에게 끌려갔습니다. 박 회장은 두 모자가 좁은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김 씨가 아들을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민의 아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그와 아들 사이에 너무나 견고한 벽을 쌓았고 그가 계속 억지로 다가가면 영원히 그들의 삶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김 씨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아들이 가난한 노동자 지역의 좁은 방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두 모자의 삶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돈을 주거나 민을 걱정하는 척하면 김 씨가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들어갈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운명의 저녁. 그날 저녁, 서울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은 새 공책을 사기 위해 학교 근처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소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의 낡은 공책은 다 채워졌고 엄마는 그에게 새 공책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미는 손에 공책을 들고 가게에서 나와 비가 더 세게 쏟아지기 전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미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쓰러졌고 그의 손에 있던 공책은 젖은 길 위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차에 치였어. 박 회장은 긴급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재촉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미니 보호자 되시죠?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이송되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요하는 주주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김 씨. 안절부절 못하며 의사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김 씨는 응급실 밖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 내 아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손톱을 손바닥에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밖에 몰랐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CT 촬영을 해야 합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빨리 해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치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굳어졌습니다. 몇 천만 원, 그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지갑을 열었지만 안에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회장이 서 있었고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뛰어온 듯 당신이.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접수 창구에 건넸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왜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밀려올까요? 박 회장과 김 씨는 병원에서 대립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지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에게 뇌출혈은 없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녀는 바로 병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문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김 씨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해? 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김 씨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죠. 김 씨는 비웃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이제야 자기 아들인 걸 기억하는군요. 박 회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그를 바라보며 화가 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치료비만 내면 지난 12년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김 씨는 비꼬았습니다. 정말 걱정했다면 그 애에 나를 버리지 않았겠죠. 별표. 박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가 그녀를 힘들 때 버렸다는 사실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민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심으로는 오늘 박 회장이 없었다면 아들을 치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이 그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싫어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맡지 말아주세요. 김 씨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한테 뭘 원하세요? 박 회장 씨. 고맙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의 고맙다는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이 잘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요. 김 씨는 두 손을 맞잡으며 동요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지난 12년 동안 박 회장 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그를 잊으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나는 민을 혼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를 구한 사람은 박 회장 당신이었어요. 김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괴로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박 회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헐떡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말이었지만 내뱉으면서 그녀는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솔직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이었다.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 회장 씨.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발, 나를 내버려둬요. 박 회장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말이지 가슴속 깊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는 탄식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민에게, 정말로 민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필요한 걸까? 박 회장은 곁에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당신이 힘들다는 건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날 믿어줄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소.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을 거요. 김 씨는 조용히 흐느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박 회장은 어떠한 동정심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저 죄책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김 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곁에 있어줘. 하지만 그 속삭임은 곧 옅어져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김 씨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려는 듯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소. 나는 결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를 매몰차게 뿌리쳤다. 정말이지 매몰차게, 마치 얼음과도 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박 회장은 그저 괴로운 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단지 차가운 침묵만이 그 둘 사이를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아,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전히 괴로운 듯 흐느끼는 그녀를 그는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슬픔에 잠긴 그녀를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시작. 그 후 며칠 동안 박 회장은 조용히 김 씨와 민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김 씨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점차 김 씨의 태도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를 경계하는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녀는 박 회장을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과연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그를 다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녀는 괴로워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 일로 인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장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출장을 가게 되면 김 씨와 민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출장을 가지 않으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사실 이번 출장은 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 그 기회를 잡으면 그는 더욱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민과 김 씨를 더욱 풍족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창밖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의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행동에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이 별표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 회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는 결국 회사를 선택할까?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까?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또다시 자신과 민을 버릴까봐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을 믿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웠다. 별표.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김 씨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결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출장을 가지 않기로 했소.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죠? 이번 출장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잖아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소. 당신과 민, 우리 가족 말이요.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변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박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와 민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 후 박 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꾸준히 민과 김 씨를 챙겼다.
그는 민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헌신적인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씨 역시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고 그의 따뜻함에 기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했다. 민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그들은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 후 박 회장과 김 씨, 그리고 민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굳건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내레이션 진정한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